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어느 변호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 나왔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을 살아있게 만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곁에서 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들어줬던 교도관분, 그리고 출소 후에 어디 갈 데도 없던 이 사람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준 수녀님이 그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영웅들이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말이죠.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말의 주인공 오늘 바로 만나보죠.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가 3부에 준비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될 뉴스 로킥에서는 오늘을 뜨겁게 달군 이슈 살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여러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핵심만 물어봅니다. 짧게 인터뷰를 하고 가죠. 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청소 노동자,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계신지 여러분들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는 게 한 줄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윤희갑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이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신 아파트 경비 혹은 청소 노동자 실태 조사, 이게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현장 실태 조사인데요. 네. 이번엔 경기도에서 공모한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 시군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네네. 매년 이와 같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었고요. 네네. 아마 앞으로는 파주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네. 분 정도 대상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비 노동자 911명 네. 그다음에 청소 노동자가 908명 그 정도. 정도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을. 그중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청소 노동자는 202명, 경비 노동자는 202명, 네. 청소 노동자는 211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네. 네, 예. 저도 기사를 읽고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이 네, 사실은 뭐 부엌인지 화장실인지 사실상 게 같이 있고 네, 시멘트 벽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도대체 이 청소 노동자분들 휴게 공간이 왜 네. 이렇게 열악한 겁니까? 대부분 이제 휴게실이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네네. 저희 파주시에는 132개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네.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해서 132개인데 그 중에서 70개소가 네. 즉 약 한 53%죠. 네. 이 정도가 지하에 있습니다. 다 지하에 있군요. 그래서 네네. 이제 휴게실조차 없는데도 무려 한 4군데 정도가 이미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가 없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십니까? 그냥 그 계단에서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각자 알아서 네. 그냥 그 휴게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2개 아파트 가운데 53%가 네, 지하에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위생도 그렇지만 네, 그 뭐 기계 설비실, 전기 배전실 이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예. 위생도 문제지만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위험에 노출된 공간뿐만 아니라 네네. 지하 대피소라든가 지하 주차장 등의 이제 휴게실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공간들입니다, 사실은. 네네. 예, 그런데 그런 곳들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네.
냄새나 환기가 안 되거나 아니 습하고 네. 뭐 쥐들도 있어서 아, 건강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이제 밀폐된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도 안 될 테고 이제 네. 밀폐된 공간이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상도 더더욱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네. 열악했지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관리 규정 같은 거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리 규정이 돼 있는 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었고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세탁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일부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돼 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 같은 것들은 없었고요. 그 노동자들이 가끔 해주긴 합니다. 뭐 이 정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끔 해줘서 하시는 얘기인지 그냥 해주시는 얘기인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예, 저희가 뭐 아, 직접 그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지금 그 국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157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기사 네, 봤습니다. 이 변기 옆에서 식사하시고 쥐 나오고 네, 그게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문자를 안타깝다는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청소 노동자들 휴게 공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 경비 노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경비 노동자들도 별반 뭐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지하실에 있는 경우가 한 그러니까 30.8%로 네, 한 네, 40개소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청소 노동자들보다는 좀 약간 작은 낫다라고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의 이제 또 하나의 결점은 휴게실이 지상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 16개 공동 아파트 주택이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12.4% 정도 해당됩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경비실하고 같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이 이제 휴게실이 이제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하실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실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경비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좁은 경비실에서 24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세면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다 하시는. 또 경비실 네. 내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런 아. 사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분들에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당장 필요한 거는 뭐 이미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댓글도 많이 봤는데요. 네네. 적극적인 조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휴게 시간이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네.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서 임금이 매년 오르니까 네네. 이걸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휴게 시간을 매년 조금씩 늘립니다. 그래서 정작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협소하거나 쉴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데 네. 이분들한테 휴식 시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이제 경비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고 이제 자리가 없을 때 이제 근무 태만이라든가 이런 걸 낙입시키게 되면은 그렇죠. 주민들이 또 이탈- 뭐라고 하면 네. 예, 어렵다고 또 호소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게 공간, 휴식 시간만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윤희갑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낮은 자세로 핫한 이슈들을 탈탈탈 털어봅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박주윤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메뉴, 윤석열 네.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어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가겠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어떤 해임으로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끝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뭐 사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소송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네. 본안 소송이 이건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 가처분을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효력 정지했던 것처럼 지금 2달간 쉬어야 되는데 네. 나는 2달간도 일을 하고 싶다. 그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그 판단을 법원이 이제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좀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주장일 수도 있는데 아주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주어서 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징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해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직 2개월 네. 적게 된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는 좀 실익이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연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저께 뭐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일단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올 거냐 이거는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법률가들에게 맡기고 네, 있다는. 그건 법원에 맡길 문제인데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정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추윤 갈등 전국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치 이 다 타버린 집에서 그나마 쓸만한 세간살이를 긁어 모으는 심정으로 이 전국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텐데 네. 일단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발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실리적으로 보자면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처럼 정호승의 그 산산조각을 인용했잖아요. 네. 네. 본인이 산산조각 났다고 할지언정 전사로서의 이미지, 검찰개혁이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미지는 영광 반 상처 반이라고 해도 네. 정치적으로 가져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꽃길만 걸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인생에 역정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어려웠을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비호감도가 올라갔다는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1년 내내 헤드라인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기 재보선이나 향후 대선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그거 옛날에 안 한다고 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뭐 하실 줄 알았습니까? 그 국회 의전서열 7위 했던 여당 당대표였는데 네. 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은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그 마음이 가벼운 상황 그리고 AS의 책임은 이제 여당하고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 건데 네. 윤석열 총장은 싸우던 상대가 사라졌는데 이 스파링하던 상대 없이 링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 주먹질이 다소 공허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 생각만큼 신통치 않았단 말이죠. 그럼 보다 발언의 수위는 세지고 추미애 장관의 부재한 자리에는 대통령이 출격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당대표 하시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게 급이 맞느냐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사실 네. 있었죠. 네. 그런데 나름의 이제 어쨌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걸 텐데 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큰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상대 정당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몇 명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수십 명이 됐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따지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그 여당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역사상 상대 반대파는- 정당이 최악이라면 네. 그 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그 상대 정당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뭐 저는 이런 그렇게 맥락.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뭐 민주당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글쎄, 네. 추미애 장관님을 보면 그 같은 여성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사회생활로서는 후배이고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사실은
지역구를 가진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네. 당내 지역구 최다선이었습니다. 우선 그렇죠. 출신인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면서 정치 역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왔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을 보면 애증의 쌍곡선이 느껴져요. 아마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네. 좀 고마하지 이런 생각과 한편으로는 저렇게 안 하고서야 추동력이 나올 거냐 되겠느냐. 아마 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유리천장을 현장에서 느끼는 여자이면서 사회생활하는 후배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아마 서울대, 법대, 경상도 출신 남자가 아닌 여성이 이 현실 정치판에서 가장 정점에 서는 데까지 얼마나 그 고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보이지 그래서 않는 곳에서도. 그 네. 역정에서 이 파이터로서의 어떤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정면 돌파, 상처투성이라도 나는 영광을 향해 가겠다. 근데 네. 시대가 약간 달라져서 약간의 유연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쉽고 장관으로서 보자면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스텝대로는 잘 밟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가는 길이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조금 더 그 상처를 덜 입으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순간순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네네. 저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음 세대의 숙제로 남겨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이러다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책 쓰는 거 아니에요? 박연 평론가? 너무 평가를 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 뉴스 보기가 굉장히 좀 네. 피곤한 일도 많았었고 또 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따라하기도 바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제 조국 뭐 사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맥락이었죠. 그 취임 이후 또 사의 표명하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과의 갈등사나 다름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들이 많은 생각나십니까? 장면들이 뭐 저는 이제 매번 이 뉴스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날 때는 뭐 진짜 대여섯 번씩 다룬 그렇죠. 적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다들 뭐다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직무 배제를 시키면서 징계 청구를 했을 때 네네. 이게 뭐 우리 계속 언론에 헌정사상 초유다라고 오후 6시 기자회견. 그렇죠. 그 기자회견 그때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지 않나. 네. 뭐 그 이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놀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미애 장관이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했던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았던 그 공방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난 네. 1월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1월 3일에 취임하고 8일에 곧바로 검사장급 32명 인사를 냅니다. 윤 총장이 이른바 수족들을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소위 있었고요. 특수부들 위주로. 그리고 네네네. 공개석상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일일이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그 지적을 하거나 타박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네. 그런 일도 이제 주저하지 않았고 지휘 감독 관계라는 걸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아래에 있는 분명히 공무원의 하나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윤 총장이 국회에서 반박을 하죠. 이게 정치 시비가 있었고 그리고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난달 24일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설 쓰시네부터 시작해서 네. 좀 안 했어도 좋았을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가끔 튀는 발언들. 예, 네.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논란들을 좀 만들기도 했고 네. 한편으로 보면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측면도 있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곡선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좀 돌이켜 보면 그런 뭐 소설 쓰시네라든지 네. 여러 좀 가격했다고 하는 발언들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또 뭐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쩌면 더 주목받고 또 이 장관이 원했던 측면으로 또 끌고 간 것도 간 것 같아요. 뭐 그걸 잘했다는 저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비판할 사람들은 수혜를 계속적으로 탓하고 비판을 뭐, 했었었고요. 크게 낮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을 네. 계속적으로 다 조명하고 네. 다
바라봤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벌써 여럿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왜요?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뽑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이 네. 없어야 네. 특히 자식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게 자식 실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자녀들이 텐데.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올라가더라도 주저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정치인 출신이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정치인은 사실은 좀 되게 쉽습니다. 좀 서로 좀 그나마 아름아름. 국회에서 네. 인사청문회 그래서 결국은 과정이. 정치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정치인 저는 출신. 당분간 좀 비워둘 수도 있다고 봐요. 대행 체제로 가면서 네. 그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죠. 지금 네네.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공수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먼저 인선을 해서 청문회 자리에 올린다 하면 앞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오르게 된다면 추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보선하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간 자리에 오늘 바로 나오는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영광이 있었을지언정 상처가 많은 상태로 떠나가는 요 마당에 청문회를 당장 열게끔 인선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체제로 좀 두면서 전열을 좀 가다듬고 네. 검찰총장은 어쨌든 공석이면은 시간을 정부 입장에서 좀 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그러면 서울대 83학번 동기인 이용구 법무차관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 혹은 직무대리 체제로 당분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7894번님이 딴 건 모르겠고요. 제가 60평생 법무부 장관 이름을 알고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법무부 장관 그렇죠. 이름 기억하기 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런 일을 해도 네. 몇 명 기억이 안 나요.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총장은 오히려 기억이 나는데 예. 법무부 장관은 항상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교안 또 그 총리를 했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그 정도 그러니까요. 말고 제가 정확하게 맞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잘. 그리고 그래서 좀 그 김기춘. 손해본 측면도 김기춘. 있었어요. 네. 이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네. 사실은 그 기존의 관료적인 장관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름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임전무퇴 스타일이었어요. 굳이 내가 최전선에 나서서 화살 안 맞아도 되는 일에 임전무퇴였거든요. 굳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전사들이죠. 일종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네. 이분들이 정치인이라는 점이 작용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 자산이 돼서 다음 스텝을 밟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건데 요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내년 상반기에 판가름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사라마구님, 박연민 평론가님 오늘 추미애 장관한테 후하시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분 아무래도 친구 같은데 8672번님 박지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여기서 그만. 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아가 있어서 안 쉽지 됩니다. 네, 어떻게 상도 좀 털릴지 받았을 모르니까.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네, 다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것도 화제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그렇죠. 무죄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네.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최근에 사법농단 재판하면서 법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했냐면 이 해수부 공무원들한테 지금 특조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원래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라고 1심에서 판단하고 유죄를 줬던 건데 네. 그건 상관이 없다. 법령에 어떤 직권의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고? 무죄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헷갈리긴 해요. 네, 그래서 1심에서 유죄였다가 직권남용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는 더 사법농단하면서 계속 무죄를 하다 보니까 깐깐하게 한다는 예, 거죠. 이것도 아마 그런 어떤 맥락에서 무죄가 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는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조를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갖고 그 사법 처리.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는 할 수 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법리로 돌아간 걸로 보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다 무죄가 나고 한 명 정도는 이제 집행유예로 관련된 경하게 사람들이. 처벌받습니다. 네. 윤학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헷갈리는 건지 네. 마치 어떤 기시감이 있었냐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들을 볼 때 직권이 없으므로 나쁜 짓을 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이런 판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잘못은 했는데 이 사람이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같아요. 그 가치가 그쵸. 공존하는 것 같아요. 밥은 네네. 먹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이 제명을 좀 바꾸던가 아니면 좀 더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갔으면 무조건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대로 쭉 간다면. 예. 근데 관련된 이제 이게 하나의 이 사건 자체보다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에도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니까 또 조금 더 주시해서 보는 사안이었고요. 하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명랑 패널로 네. 저희가 또 처음으로 명랑 패널로는 처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석현준 선수가 네. 병역 기피로 형사 고발됐다고 네. 오늘 이슈였습니다. 네. 자, 이 병역법이 어떤 게 있냐면 병역 의무자들이 해외여행 갈 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컨대 25세나 한 27세 그 사이는 만으로 봤을 때는 한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28세 정도 되면 석 달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석 허가를 달.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안 올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석현준 이 선수가 이 외국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 28세가 작년 4월 달에 된 것 같아요, 만으로. 네. 그 이후로 병무청에서 좀 너 뭐 하냐 돌아라. 보고를 해라. 예, 허가해 주겠다라는데 아무런 말 없이 지금 몇 년, 1년이 훨씬 지나 버렸습니다. 반응 자체를 안 한 예, 겁니까? 아무런 소명 없이. 오. 그래서 지금 병역부 위반으로 네. 고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뉴스 로킥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가짜 뉴스 혹은 어려운 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각종 팩트 체크를 위해서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마항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에서 네네. 한국이 백신 전쟁에서 진 이유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진 건가요? 뭐 졌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계속 있었고 네. 또 정부가 이런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 안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 국회에서 수상슬려겠다고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 이제 뭐 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서 예산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살짝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네네네. 왜냐하면 네. 이런 것이 되려고 그러면 애초에 시작이 되고 다른 나라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큼 백신을 확보했는지 네. 기사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움이 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양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네. 또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우려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네. 이제 백신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네. 이 시기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 도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사라질 것처럼 말씀을 다 하시는데요. 네. 코로나가 백신으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절대적 생산량이 부족하고요. 또 전 세계가 커버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모더나나 그 회사는 18세 이상에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화이자는 12세 이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은 그냥 무방 상태에 놓인 상태라서 네. 지역사회에서 군지 면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네. 그래서 백신이 너무 과하게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큰 이게- 기대감을 갖고 있지 말아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직 백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워낙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네. 급하게 가는 거고요.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승인하고 접종한 애가 없죠. 네. 없는데 급하게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죠. 물론 지금 환자가 많아서 좀 급하게 됐지만 미국과 영국보다 좀 낫고요. 네. 시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서 좀 설랑설레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안정성 확보된다면 빨리 조기하는 거는 맞긴 네. 맞겠죠. 네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백신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네네. 이거 아직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방금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동 청소년 다 빠져 있는데 얘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얘들 조용한 감염, 무증상 감염이 워낙 많은데 네네. 얘들이 증상 없는데 어른들 만나긴 다 전파가 되고 특히나 그 가족들 노인들 만나면 전파가 될 건데 네네. 얘들 접종하지 않고 군지 면역을 이루어서 방어하겠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추후로 아동 청소년 접종을 아마 해야지만 진정한 그 군지 면역을 형성을 해서 이 코로나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접종 후에 그러면 이런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 반응이 지금 단기적으로 없지만 몇 년 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백신은 지금 미국에서 승인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훨씬 더 비싸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저렴하고 네네. 또 운송하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영하 70도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고 안정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영국과 미국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추진하라고 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영국과 미국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진 않은 반대 입장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면 네. 정부가 좀 더 서둘러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 네. 여전히 남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네. 보도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더나 백신을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한 네. 44% 이상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43%가 오한을 겪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도 내용은 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 만약에 백신 맞고 그렇게 정도됐다라면 FDA가 아무리 응급상이라도 네네. 허가를 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건 아마 그 일부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국가적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가 덕과 실을 판단했을 때 백신 접종했을 때 덕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하여튼 계속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니까 하나하나 이게 다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더더욱 더 네네. 주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독감 백신에 대해서도 네네.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졌는데 그렇죠. 네. 이게 좀 뭔가 공포심을 유발한 것인지 어쨌든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 이후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접종률이 작년에 비해서 10% 줄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언론 보도를 특히 이제 이런 전문 보도를 할 때 전문가들의 견해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보도하시면 좋은데요. 네네. 그런 거 없이 너무 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선정적으로. 예. 네. 두 번째는 지자체도 중앙방역당국에서 독감 백신하고 관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독감이 있던 로또 번호까지 발표를 하면서 백신하고 사망자와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정부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백신 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뭐 지역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국민 안심 차원에서 괜찮은 백신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이런 원칙이 안 맞는 짓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2,800만 도즈를 우리가 사용했거든 이번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요. 네. 4,400만 도즈를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이 백신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독감 백신 후에 우리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네. 자 우리가 백신 사용해 보니까 노인들이 또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네. 접종 후에 그럼 그때도 이 백신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반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서울 중앙에는 몰라도요. 지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백신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백신을 관리하고 네. 접종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조직화돼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네. 부회장님. 그 어찌됐든 곧 우리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 텐데 네. 그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마 뭐 처음 사용할 거 생각되는데 네네. 우리가 SK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정해준 바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다 사용 못 하고요. 일단 접종 우선순위는 제일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하는 분들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의료인부터 해서 고위험군 대상자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네. 접종 순서를 정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일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접종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웨이봉님, 백신 들여온다고 우리 애들 맞힐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0609번님, 언론이 제일 나빠요. 백신 위험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왜 백신 확보 안 하느냐고 후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 또 아고라님,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하면 이 기자가 어느 나라 기자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는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여성 씨, 성여 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입담 꿈들이 말말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전해 들을 내용이 있어요.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TBS 청취자를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모집하는데요. 명랑시사 청취자분들 가운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소정의 사례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소정의 사례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참여하셔서 명랑시사 혹은 이승원 혹은 둘 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네, 3부 인터뷰 오늘 있었던 화제의 판결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이죠. 윤성여 씨에게 무죄가 드디어 선고가 됐습니다. 누명을 쓴 지 32년 만에 판결인데요.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만나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결이 났을 때 무죄 선고할 때 장면들 저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이 문자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먼저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소감보다는 이제 당사자분의 소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무죄라는 그 판결 선고 그 당시에는 좀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그 재심 청구 이후에 이제 개시 결정 이후부터는 사실상 무죄라는 사실을 이제 뭐 박아놓고 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긴장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감흥이 네. 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감흥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오히려 무덤덤한. 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윤성여 씨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축하해 주시고 네. 검사가 네네.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악수 주고받는데 검사가 퇴장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마주쳤고 그때 이제 서로 손잡고 검사도 이제 사과의 뜻 다시 한번 얘기했고 네. 또 이제 그 검사 손 잡아주셨고 또 나오셔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억울한 일이 이제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사과 입장을 직접 밝혔다라는 얘기를 보도를 접했습니다. 네. 그 윤성현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롭게 사셔야 되는데 내년에 검정고시 도전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 맞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사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네. 교도소에 계실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합격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가정을 꾸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렇죠. 예. 중요하죠. 네. 예. 너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도 사실 이게 경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경찰의 사과는 이 사건 재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네네. 또 오늘 또 이제 사과했다라는 뉴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이 사건은 사실 경찰에서 현장의 증거물을 갖고 다시 DNA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경찰이 요거도 먹어야 될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의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재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당시 이게 시간이 참 오래 지났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뭐 특진 취소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가
네. 어떤 공적 사실로 특진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도 요구했고요. 네. 또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결과물을 이제 받아보고 분석해서 이거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퇴직을 하고 또 이 어떤 이제 그 징계법상의 어떤 징계 시효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이게 이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8차 사건의 진범 이춘재 재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30년 전 범행임에도 뭐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그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예, 예. 실제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춘재가 화성에서 저지른 사건이 12건이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물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10건으로 알고 있었지만 2건을 더 잡히겠죠. 네. 근데 유일하게 실내에서 방 안에서 저지른 범죄였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더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요. 또 바로 옆집 네. 건너 옆집이었거든요. 네. 자기 주변에서 벌인 범행이었고 그렇죠. 네. 또 바깥에서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는 그래 긴장감이 좀 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경우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바로 옆에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척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도의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좌식 책상에 자기 맨발을 딱 뗐을 때 서리발 같은 어떤 그런 그 자국이 나왔었다라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했습니다. 모든 이게 30년 전 범행에도 불구하고 장면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주 세세하게 기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네, 처벌은 못하는 건지 여전히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 살인 사건 14건에 또 강간이 미수까지 해서 34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지금은 물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춘재를 처벌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춘재를 단죄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정의롭긴 하지만은 이렇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또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어떤 비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소급 입법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씨로 돌아오면 네. 이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보상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게 20년이라는 세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네.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상이나 배상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억울한 옥살이 기사가 나오면 바로 보상금에 관련된 어떤 댓글 같은 맞아요. 게 달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돈으로라도 이분의 어떤 피해 위자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사보상 청구를 할 거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위법뿐만 아니라 국가수의 당시 감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통틀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배상에 대해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8672번님은 이 허무하게 사라진 이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며 또 누가 보상할 것인가? 돈, 명예 그것이 빼앗긴 인생의 보상이 될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재심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네, 지금 맡고 계신 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게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요. 네네. 1월 중순에 이제 그 사건도 무기징역 받고 21년 이상 옥살이 하신 분 두 분의 이제 무죄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1월에요. 예, 1월에. 네. 1월 중순에. 주로 박준영 변호사님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주로 재심만 계속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저는 제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또 네.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억울한 분들이 다 지금 박준영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부담되죠. 사실. 알겠습니다. 3145번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는 저희 한번 스튜디오로 좀 나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오늘 밤 10시에 네. 이 억울하게 옥살이신 분의 이제 삶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 나갑니다. 어디서 나가죠? 이제 KBS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5천만 개미 여러분, 오늘도 일 열심히 하셨습니까?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한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늘도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사실 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때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좀 약간 이제 또 증시 부담이 좀 느껴지는 상황으로 가기도 했었지만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 역시 개인 투자분들 여전히 좋은 또 매수를 좀 해주고 거기다 최근에 좀 많이 팔았던 그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증시는 어쨌든 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약간 빠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1% 하락에 좀 불과했고 네. 코스닥은 일단 오늘도 추가 상승에 성공하면서 그 2002년도 월드컵 이후 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네네. 이제 10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944포인트에 네네. 일단 좀 오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어제처럼 그 IT, 특히 반도체, 또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좀 동참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네.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늘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종목별로 이제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네네.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주까지 동참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뜨겁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같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먼저 갔거든요. 코스닥보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쪽 대형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최근에 한 며칠 정도의 흐름은 대형주가 쉬는 가운데 네. 조금 작은 기업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구도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곳에 볕이 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증시 그 연말까지 계속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 그 FMC 회의가 열렸는데 네. 그게 사실 좀 이제 우려도 좀 됐었던 게 혹시 지금 백신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은 미국 연준에서 풀었던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우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돈을 푼 걸 줄이면은 증시가 약간 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한 3% 갈 때까지, 아니면 물가 목표가 한 2%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2% 될 때까지는 계속 채권 매입하면서 돈을 풀겠다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CNBC랑 파웰 연준 의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뜨긴 떴는데 네. 지금 금리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비싼 것 같지 않다. 그런 식의 또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장이 지금 거품은 아니다. 너무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 지금 특별한 리스크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지만 국내 증시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은 계속해서 좀 연말 연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갖고 계신 이 주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계속 고공행진으로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이미 올랐던 것은 이미 너무 올랐나 이때 좀 팔아버릴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엇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서 물론 이제 성향마다 다르시겠죠. 나는 짧게 하시는 분이라면 적당히 챙기는 건 그거는
좋은 전략인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장기 투자 아니면 기업을 보고 투자하셨는데 기업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또 네. 강세장 속에서 굳이 파는 거는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주가의 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부담은 됩니다. 너무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을 지금 접근하는 건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근데 지금도 보면요. 지수와 무관하게 안 간 업종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네. 대표적인 게 음식료하고 화장품 업종 정말 안 갔습니다. 주가가. 화장품.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네. 최근에 화장품 쪽도 좀 중국 데이터 나온 거 보면 판매가 잘 되고는 있어요. 국내 네. 대표 화장품 기업들 이 매출액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주가들은 되게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네. 이 지수와 무관하게 지금 못 오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가격 부담이 없는 쪽으로는 한번 타이밍 잡으시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은 게 지수가 설사 빠져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내일의 포인트를 좀 찍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내일도 뭐 증시는 계속해서 좀 저는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여기서 더 급등하기는 좀 부담은 되기 때문에 네네. 지수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는데 최근 며칠 그 대형주가 좀 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은 좀 쉬었던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너무 강했으니까 코스닥은 좀 쉬어가고 내일은 좀 부진했던 아까 말씀드린 좀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과 함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회자된 말들을 모아 여러분들의 감정을 살짝 자극하려고 저희들이 작심하고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 새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코너입니다. 여러분 음악 마음에 드시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을 모셨어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을 각각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코미디언 황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신문에 뭐 칼럼을 연재 중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됐습니까? 굳이 이걸 지금 쓰셨네요. 예. 어쨌든 감사하고. 이거는 구문이다. 네네. 네. 어쨌든 이승원 씨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못 본 사이에 머리 색깔도 밝히시고. 네, 예. 조금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네, 오늘 결혼식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네. 사람 얼굴로 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제작진이 네.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네. 메이크업을 했다고. 저도 못 알아볼 뻔했네요. 좀 슬펐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한겨레 이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네. 이지혜입니다. 저번에는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들 틈바구니에서 네. 계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약간은 분위기가 좀 더 가벼운 좀 것 더 가볍다. 같아서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고요. 또 한 분 계세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저희 셋만 지금 보이잖아요. 황현희 씨, 이지혜 기자, 저 이승원. 그런데 저희가 옆방 스튜디오에 한 분을 감금시켜놨어요. 저분 왜 저기 계신 거예요? 예. MC 상원 씨. 네, 어서 옆방 오세요. 특파원 MC 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방 상황 굉장히 지금 원활합니다. 네, 여기 지금 교통 상황 CCTV가 틀어져 있는데요. 예,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서해안 고속도로 방향 가다수다 반복하고 있고요. 네. 성산대교 방면 교통 원활합니다. 네, 너무 잘한다. 네, 저기 진짜 여기 다 보입니다. 예. 교통 상황 알려주는 곳 아닙니까? 네, 실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누가 대본을 놓고 가셨나 봐요. 저기 왜 계세요? 여기 CCTV가 보여기길래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사실은 MC 장원 씨를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같이 모시려고 했다가 네. 저희 방역 수칙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한 스튜디오에 한 공간에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네네.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네. 옆방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전화 연결하시죠. 왜 오라고 하셨어요? 얼굴을 예. 우리 또 봐야죠. 생동감 있게. 근데 독방 쓰니까 좋네요. 예. 제가 그 황현희 씨와 이지혜 기자와 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네.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히 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선보이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은 여러분의 또 화를 자극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민경욱 전 의원의 SNS가 첫 주제네요.
먼저 이재 기자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시죠. 네. 네, 최근까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펴시던 민경욱 전 의원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13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불복 시위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영상을 트윗했는데 제가 두 군데에 나왔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랑을 한 거군요. 예, 예. 네. 해당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네. 그 사진 맨 앞줄에 민전 의원이 찍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마스크를 안 쓰고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예, 예. 민전 의원도 역시 안 쓰고 이런 네, 맞습니다. 분위기. 네. 그 영상 자체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한 집회를 찍은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네. 뭐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빨간 모자. 쓴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 네. 이 정도면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가 막 TV에 나오면 우리 동네 TV에 나왔었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랑하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네요. 네. 네, 딱이죠, 딱. 네네. 혹시 MC 장원 씨 보셨어요, 이 사진? 네. 어떠셨어요? 자,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캡처한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나마도 이제 메인에 안 계시고 구퉁이에 약간 조금만 벗어났어도 이제 얼굴이 안 보일 정도 위치에 계시던데 네. 사진에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네. 봤을 때 이런 표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는 묻어 있다라는 표현이 약간 구석에 묻어 있다 네.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것도 이제 동영상이니까 아마 움직이는 화면 안에서 또 그랬겠죠. 본인이 나오는 장면을 캡처했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좀 제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고 제가 좀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부끄러움은 왜 우리 네. 몫인가? 네, 옆방의 MC 장원이었습니다. 네, 옆방 MC 장원 충분히 대사 치셨고요. 어떠셨어요?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뭐 글로 썼던데요, 굉장히 비판하는. 네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이죠. 전 의원이긴 민경욱 의원은 전 전이지만 의원이지만 같은 당이죠. 같은 네. 당인데 한국 정치인이 미국에 가서 그 나라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전 의원과 같은 당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네. 출당이 답이다. 출당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새로 들어서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야당 인사가 지금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시위에 나가서 그 사진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다면 바이든 측에서는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올리곤 했는데요. 네. 뭐 나라망신이다, 네. 뭐 구제불능이다 이런 굉장히 강한 말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일을 할 때 내 편이 말리면 그만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 편은 내 걱정을 해줘서 얘기하고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남의 편이 얘기하면 뭐 저렇게 비판할 수 있어 뭐 그렇죠. 그래 나의 소신에 맞게 네.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내 편, 내 가족, 내 사람이 우리 말리면은 그때는 그만둬야 되는 그렇죠. 일인데 그것만은 믿어줘야죠. 그것만은 믿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네. 이제 좀 안쓰러울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문자가 오는데요. 4811번님. 지금 MC 장원이 그 사진 속 민경욱 의원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문자주셨고요. 아 저도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겁니까 지금? 묻어 있네요. 예. 어쩐지 조금 안쓰러운 게 네. 약간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귀퉁이에 계시는 MC 장원 씨였고, 네. 조은님 코미디언들도 좀 먹고 삽시다 민경욱 씨 이렇게 문자 주셨고, 네. 발키리님. 이 문자 주셨어요. 애정 결핍인가요? 뭐 이렇게 함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기사에 댓글로 거의 이러니 개콘이 없어지지 뭐 이런 댓글 그렇죠. 남기잖아요. 허연희 씨가 또 네네. 기분 나쁩니다. 네, 기분 정말 나쁩니다. 우리 수준은 이거 아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개콘 저도 참 많이 봤는데. 네, 갑자기 슬퍼지니까요. 갑자기 슬퍼지니까. 네, 다음 주제로. 얼른 예. 넘어가죠. 네네. 그 참고로 SBS 출신이시죠, MC 장원 씨. 네, 맞습니다. 황현희 씨는 네, 전 KBS입니다. KBS. 네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방송하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 출신 따지고. 그러네. 근데 네. 나이는 또 저보다 위신데 또 네네. 제가 그러시군요. 선배고 뭐 이렇게 족보가 예. 좀 애매합니다. 족보가 애매한. 기수상으로는 데뷔 연도상으로는 제가 후배인데 네. 출연하던 방송이 없어져서 실직 선배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약간 이제 또이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직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여러분 예. 참고로 여기는 TBS입니다. TBS. 여기서 대동단결하네요. 좋네요. 여기선 동기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두 번째 말은 누가 들어도 나쁜 말이에요. 가끔은 묘한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먼저 음성 듣고 오시죠.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정의당이나 호남당이 귀섭단체가 되리라 생각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게 분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야 협치를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난 이후에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랍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황현희 씨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김 의원이 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에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인사할 때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면서 그 당시 국회 개원하면서 관례도 없고 절차도 없이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독식하고 며칠 있다가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것은 엿먹으라는 얘기예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국회 단상에서 이 필리버스터 중에 엿먹어라라는 단어를 이 문장이 네. 제가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거 잘못 들은 건가? 그렇죠. 예, 뭐 밥이었나? 예, 아니 엿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가지고 네. 귀를 한번 후에 팠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 고민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김태현 의원의 배설 창구 아니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 국회의 막말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네. 엿먹으라는 말은 확실히 좀 충격적인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SNS에 글을 올린 건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세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할수록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노동력을 쌓는 것만큼이나 뭐 점수를 얻지 못하고 네. 오히려 계속 실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형 의원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도 뭐 아니오자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하게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고 계속 그런 논란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되는 일을 몇 시간씩 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이런 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약간 네. 좀 제사 깎기 먹기. 네. 예, 약간 이런 조각가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깎아먹고 있잖아요. 예. 계속 자기 살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뿐만 아니라 MC 장원 씨, 네네. 호남당 표현도 나왔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달나라 대통령인지 뭐 이런 표현도 다 네.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에도 TPO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네. 스피치에도 옷도 그렇지만 옷차림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방금 들으신 음성 이 싱크만 들으면 이게 과연 국회에서 했던 발언인지 네. 아니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그냥 들려오는 말인지 네.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TPO에 안 맞는 일단 이런 스피치 방식을 좀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뭐 아까도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필히 그만둬야 될 버스터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좀 제가 막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보면서 네. 좀 보면서 이제 공감도 하고 네. 아 그렇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김태흠 의원이 네. 이 말로 구설에 올랐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도 있었죠. 네. 좀 많이 그러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사실. 네네. 과거 뭐 국회 청소 노동자 관련 발언할 때도 그때가 2013년이었죠. 이 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툭하면 파업하려 들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또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때문에 격조 있는 식사를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네. 촛불혁명 당시에 이 촛불 시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촛불 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도 막말하기도 했었고 진짜 이 이름대로 그러신 건지 진짜 이 스피치 방식에 큰 흠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해주신 것만 해도 일부 추렸을 텐데 저도 네. 이분의 막말로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감동적인 멘트보다는 막말로 굳이 회자돼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지금 다시
나네요. 지금 원더클락님이 보시면서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 분이 MC 장원 구치소 면회온 것 같아요. 영치금이라도 구치소요. 예. 40 넣어드릴게요. 40 좀 예. 넣어주고 가세요. 네, 네. 예. 네, 영치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김태흠 의원 말을 굳이 전해드린 이유는 이런 나쁜 말은 좀 쓰지 맙시다. 맞아요. 최소한 예. 격조 있는 말을 씁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의 품격 갖추지 못한 공인의 말말말. 어떤 게 또 기억이 나실까요? 아니 뭐 황현희 씨? 당장 네.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만 따져봐도 정창래 의원한테 저 뻔뻔한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큰 싸움이 날 작은 뻔했잖아요. 몸싸움까지 있을 뻔했죠. 아직 범인을 못 찾았다. 예,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범인을 못 참고 자백도 안 하고 있는 상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일상다반사인가 봐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좀 그런 뭔가 정치로서 대화로서 풀어야 될 자리에 누구 한 명 욕을 해버리면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또 난리가 나고 네네.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고 이 국회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데 좀 네.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죠. 네. 예. 제가 예를 들어 방송에서 저기 뭐야 오늘 DJ님에게 뭐 엿드세요 갑자기 이러면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이게 방송에서도 안 되는 일인데 국회에서 하면 더 안 되겠죠. 네, 방송에 예, 예. 삐 소리 날 만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함부로 절대 못할 얘기입니다. 예. 자리 아재 초콜릿님이 요즘 술자리에서도 그런 소리 안 한다면서 비판하셨는데 뭐 이재 기자는 정치부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보도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꽤나 많을 거고 뭐 욕설이든 하여튼 막말이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오가면서 네네. 막말을 뭐 사석에서 듣는 건 굉장히 많죠. 뭐 사석에서 사실 많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이기는 한데 네네네. 뭐 사석에서 편안하게 사석이니까. 굉장히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욕하는 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데 네네.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달창이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뭐 문바 달창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게 예. 뭐 문바도 그럴 수 있는데 달창이란 단어는 저는 아예 그런 단어를 아예 몰랐는데 듣자마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도 왠지 기분이 나쁜.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썼다는 게 진짜 두고두고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기자분이 느끼실 때 옛날에 모 의원이 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시니까. 전 의원. 예, 기자들 보면서 걸레질하고 있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것도 기분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저는 민주당 출입 기자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분이 그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잘하겠다고 그 민주당 회의실 앞에 의자를 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되게 특혜를 받던 그 덕분에. 덕분에. 예, 병 주고 약 주고 뭐. 네, 야당 기자들은 정말 기분도 나쁘고 의자도 못 얻고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네. 그 한모 의원이었죠. 한모 예, 예. 의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닥이 솔직히 이제 기자들 욕도 많이 먹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에 앉아가지고 글 쓰려면 정말 그 열악하거든요. 맞아요. 그 엉덩이가 상황이 차갑습니다. 엉덩이가 차갑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도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만 봐도 아까 우리 저기 지금 감금된 MC 장원 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는 내내 감동적인 언어는 별로 기억에 안 남는 물론 혹은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상한 말 차례입니다. 네. 현직 판사 칼럼이 논란인데요. MC 장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 법률 신문에 김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이 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이 이 칼럼 제목이 네. 패티시였습니다. 제목 자체가요. 예, 제목부터도 굉장히 의아하죠. 왜 이런 네. 제목이 달려 있을까? 네. 이 소년 재판을 담당하면서 법정에서 만났던 미성년자들의 외모를 평가를 하고요. 자신의 패티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이 칼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 칼럼의 여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다소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한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붙은 이야기가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쁜데 그렇지 않은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면서 좀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약간 패티지를 기준 삼아서 소년범들의 외모를 평가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법률신문의 판사가 네. 기고한 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놀랍죠? 안 믿기시죠? 심지어 소년 재판을 하는 네. 판사여서 더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네. 어떤 글의 네. 한 문구만 따오면 그게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 제가 확 바뀔 수도 있죠. 맥락이 네. 그거만 하나만 따와서 보면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를 다 봤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전체를 다 봐도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 네. 예. 지금 MC 장원 씨가 소개해 준 게 한두 네.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앞에 문단을 가져와서 읽었는데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 될 판사가 이 속으로는 사실 외모로 어떤 자신의 잣대로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또 의심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법률신문이라고 하면은 데스킹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갈 수 있죠? 일단 아직도 글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고 지금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는 성적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런 외모 평가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 글을 쓴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목부터 패티시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의 외모를 부위부위마다 평가를 해놓은 글이어서 저는 이게 어떻게 성적 대상화가 아닐 수 있는지가 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해명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네. 이런 글을 쓸 때는 사실 굉장히 생각을 해서 조심해서 쓴단 말이에요. 칼럼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민 끝에 내가 글을 쓰는 건데 근데 이분은 기본적인 생각이 이 글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문제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될 거라고 느끼지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 점이 저는 가장 좀 닭살이 맞아요. 돋습니다. 예, 예. 몰랐다는 거잖아요. 소름 돋는다. 잘못이 뭔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 예. 지금 뭐 설명한 거 보면은 이게 왜 문제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 기자가 설명해준 그 항변을 보면. 네네. 네. 팬님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판사가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분노의 문장을 주셨고요. 소리님 마시던 커피 밑으로 흘렸어요. 그렇죠. 네. 흘릴만 하죠. 충격적이실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하늘님 기고문이라면 충분히 읽어보고 고치고 했을 법도 한데 전혀 고민 없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이 코너 처음 해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나쁜 말들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희가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까지 해놓고 나쁜 말과 이상한 말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좋은 말 어디 갔어요 이거? 사과드리고요. 좋은 네네. 말 다음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좋은 말 좀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 혹시 네. 다음 주에 황현 씨 안 나오시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불러주시면 어디든 와야죠. 네네. 예. 안심하고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방으로 출근하면 되나요? 네. 한 번씩 교대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 거기 있으니까 더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계속 곁에두기 싫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방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옆방에 혼자 독점하고 계신 MC 장원 씨 그리고 황현희 씨,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독일의 친환경 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보증금 환불제에 대한 색다른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커피컵 보증금 환불 제도인데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만든 컵을 많은 커피숍과 빵집에서 쓰는 거죠. 커피값은 1유로를 더 받았다가 컵을 반납하면 1유로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컵에 1유로가 붙어 있으니 커피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 컵을 공유하는 카페와 빵집은 대략 2019년 기준 130여 개가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컵이 똑같이 생겼고 네트워크 협약이 맺어져 있어 꼭 사 먹은 곳에다가 반납할 필요 없이 내가 있는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고 1유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컵을 다회용으로 바꾸면 컵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2019년 1월에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스태프, 진행 요원 등이 현장에 놓인 공유컵을 사용했습니다. 대회 내내 일회용 컵 쓰레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학가에서, 직장에서 손쉽게 사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우리도 일회용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렇게 재사용 체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도겸 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네. 여러분, 저 이거 뭐 이렇게 믹스돼서 잘못 튼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코드를. 2주의 뜨거운 이슈와 딱 맞는 영화를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명랑 핫 무비 시간입니다. 네, 매주 개편하는 느낌이죠. 네, 만능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아무리 좀 가볍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정말 가볍네요. 깜짝이야. 지금 듣고 혼자 너무 웃고 있었어요. 지금. 솔직히 뭐 이게 방송 사고였나? 아, 우리 PD들이요. 굉장히 엄선해요. 이 코드 하나하나 만들 때. 정성이 느껴지네요, 네, 진짜. 느껴지죠. 네.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유, 네. 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제 뭐 본캐, 부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캐릭터는 똑같은 겁니까? 교수님? 이번 이 시간만큼은 이 고 신상욱 감독님의 마지막 조감독으로서 네. 제가 한번 영화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캐들이 많은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부캐가 나름 영화인이거든요. 네네. 이 시간은 영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10년 조감독 썬킴으로서 한번 코너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아, 부캐라 그러신 거죠? 부 캐릭터. 네네. 저는 부패로 지금 듣고. 배가 고프신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그러니까 이슈에 맞춰서 정말 뽑아오신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느낌 와. 딱 이런 느낌인데 오늘 기본적인 주제는 뭡니까? 영화 3편의 주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정직 2개월 징계 등등으로 인해서 요즘 검사가 많이 화제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검찰 그리고 또 검사가 주제인 영화들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가 더 킹. 2017년. 보기만 해도 참 배가 부른 영화죠. 네, 한 명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데 2명이나 나와주셨어요.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둘 다 잘생긴 검사로 나오죠, 진짜. 네. 네. 그래서 뭔가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저는 전체를 다 못 봤어요. 보다 말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정말 권력형 검사를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이제 평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권력 내부에 있는 분들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은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주인공 두 분이 주인공 두 분이 네. 그 말 줄임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킹이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혹은 포레스트 검프 둘 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일단 그 더 킹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성 씨의 나레이션 1인칭 나레이션을 쭉 풀어 나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해서 다시 성공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월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쭉 자기가 나레이션을 풀어 나가지 않습니까? 플러스 기억하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에도 굵직굵직한 현대사가 다 나와요. 맞아요. 베트남전, JFK 뭐 암살 등등등등. 맞아요. 뭐 실사로 합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탄핵,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웃음 등등등. 그 현대사에 있었던 실사가 그대로 포함이 되거든요. 주요 장면들이.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또 현실감이 있고 그런 장면들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부 장면들을 봤는데 와, 정말 저 장면 오랜만이다. 뭐 이런 감탄사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조인성 씨가 검사가 되는 과정이 이건 감독은 코믹 요소가 포함됐다고 얘기하지만 한재린 감독이거든요.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검사되는 과정. 네. 조인성 씨가 이제 검사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 조인성 씨가 거기서 극 중에서는 목포 깡패로 나와요. 맞아요. 네, 네.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꼴찌로 나오고 근데 아버지가 검사한테 집 앞에서 맞는 장면을 보고 정말 권력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대 출신 검사에서 나오는구나. 네. 내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꼴찌에서 네. 이게 머리 안 들어오죠. 미적분 코사인 탄젠트가. 네, 네, 네. 아, 나는 정말 머리가 이제 그 굳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 롤라장에서 책을 봤는데 네. 단어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시끄러워야지 공부가 된다. 그래서 나이트에서 공부하고 클럽에서 공부하고. 아, 그 장면들 때문에 너무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군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는 게 좀 약간 오게 티다라는 말들도 있었죠.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유머 코드 혹은 재미 코드로 이제 심어 놓을 수도 있고 감독들이 그렇죠. 이제 핵심은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가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인데 현실적으로 담아낸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명대사들이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영화 대사로 넘어갔던 부분이 아, 지금 보니까 현실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네. 느꼈던 것이 명대사가 몇 개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죠? 이 권력형 검사였던 정우성 씨가 네. 신참 검사인 조인성 씨를 데리고 검찰청 지하 아카이브를 데려가가지고 각종 사건 파일들을 보여줘. 네네. 봐라, 이거들이 김장같이 다 푹 묶고 있지. 맞아요, 기억나요. 이걸 언제 꺼내는 거는 우리 검사들이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요거로 덮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가 여기서 나온 명대사죠.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꽤 오래전인데 MB 때였나요? 뭐 비리를 덮는 정권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 그건 실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대사가 있었죠? 그 조인성 씨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너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지 아느냐? 바로 우리 검찰들이라고. 나 부장검사 조인성이 네. 정우성이 네. 이 나라의 왕이고 역사고 히스토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 말을 하는데 네.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조인성 씨가 복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통쾌하게 복수한 다음에 이 보고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1인칭 관점으로 누가 승리했을까 이 전쟁에서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관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요. 딱 끝나죠. 그리고 끝난다. 이거 스포일러 아니겠죠? 거의 다 말씀드렸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까? 네. 1851번님, 이분도 영화를 제대로 보셨나 봐요. 정우성 씨 명대사가 기억나네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이런 대사 나옵니까? 있죠, 네. 그런 대사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대사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당선 등등등 이제 권력 이제 교체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네. 이 권력 교체기를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검사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딜 찾아가냐면 점집을 찾아가거든요.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 네. 무당을 만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당을 만나가지고 네. 누가 당선될 것 같냐? 대통령. 네. 그리고 그 극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DJ가 당선되게 굿 좀 해달라. 이런 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 시, 또 네. 노무현 대통령 정권 교체 시, 네. 두 번 다 찾아가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유머 코드로 풍자한 게 아닌가. 네. 권력 교체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속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권력은 무속인들의 손에 나온다. 그 사실 정치인들 보면은 저 예전에 취재할 때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정치인들은 이제 항상 선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본인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꽤 계셨어요. 있죠, 그럼요. 그렇죠,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영화 곳곳에 등장한 아까 뭐 조인성 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게티가 뭐 또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게? 이 네티즌들 참 그 꼼꼼하다 못해 약간 그 정말 그 결벽증 계신 분들이 다 찾아낸 건데 네. 그 영화 보면은 일단 두 가지의 대표적인 OST 노래가 나와요. 네. 하나가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 정우성 씨의 또 대표곡으로 나오거든요. 네. 술만 드시면은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런 다음에 네네.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가 나오는데 네네. 그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합의서가 이 화면에 나오는데 1996년도 6월자 도장이 찍힌 게 나와요. 서류가. 네네. 그걸 들고
가는 장면이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부르는데 이 어떤 네티즌이 그 앨범은 1996년 11월에 발매된 저 그런 사람들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오게티 찾아가시는 분들. 그거 타이타닉 보고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부캐에서 깔아앉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얼면은 네. 이게 물에 뜨지 가라앉지 않는다. 이걸 써가지고 네. 일단 제임스 카메론 감독한테 직접적으로 공식 서한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이거 증명하라고. 네. 화가 많이 나셨겠죠. 이 과학인들은 또 그런 거 못 참아요. 과학적 오류라고 이거는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더킹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준비를 해오신 게 있어서 2개나 더 준비하셨어요. 다음은 다크나이트를 고르셨습니다. 왜 고르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다크나이트를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웃겼어요. 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원래는요. 네. 그 절대선인 배트맨과 절대악인 조커의 이 대결 구도 안에서 네. 원래 주인공은 절대선과 절대선도 없다. 이 중간 지대에 네네네. 있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그 하비덴트라는 검사가 나오거든요. 이 검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런 원래 의도였는데 네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고 다중적이다. 이 검사가 약간 이중적이다. 이 얼굴이 반쪽된 이후부터 네네네.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권력도 이중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절대 악이 너무 튀어버린 거예요. 아. 히스레저가, 그렇죠. 조커가. 그래가지고 원래 의도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있더군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검찰이 핵심 주인공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부각됐는데 어쨌든 결과는 조커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네. 감독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을 대표하는 그 고담 시대의 검사였지 않습니까? 하비덴트가. 네. 이 검찰이라는 미국 권력도 이것이 어떤 순간 한번 감정이 휩싸여 버리면은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정말 미약한 인간의 존재가 돼 버린다라는 것이 감독의 원래 의도였다고 하는데 히스레저가 너무 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죠. 그 영화의 한 분. 그 장면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히스레저 때문에 사실 다른 장면들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You complete me.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것도 오랜만이어서 제가 꼭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1992년. 저 고등학생 때군요. 어퓨 굿맨. 어퓨 굿맨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1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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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퓨 굿맨 같은 경우에도 미 해병대 내에 있는 검찰 권력의 어떤 부패상을 이 톰 크루즈와 그땐 젊었죠. 네, 젊었죠. 데니 무어 젊은 두 변호사가 이 권력형 비리를 캐낸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법정 싸움의 어떤 치열한 논리들.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그 영화에서 나오죠. 뭐였죠? 계속 그 진실을 캐려고 하니까 톰 크루즈가 네. 악당이었던 잭 니콜슨이 You want the truth? 네가 진실을 원해? You can't handle the truth. 너는 진실 감당 못해. 알려고 하지 마라.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센 문장인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지금까지 방송인 썬킴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